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지난주까지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공부도 했고, 그 전주에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이 과목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교수님이 나누어준 교재 생활과 금융 주요한 챕터를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기 말까지는 우리 생활과 금융의 교재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 그리고 9장, 10장, 12장 순으로 다는 할 수 없고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장, 2장에 관한 내용인데 1장은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 지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 지표에서는 경제의 순환과 금융이 뭔가, 그리고 경제활동과 금융거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금융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금융 지표로서는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주가, 변동성 지수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순환하는지 살펴보고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의 기능이 뭔지도 알아보고 금리, 주가, 환율, 변동성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의 연관성을 통해서 금융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되고 금리, 환율, 주가, 변동성 지수 등의 금융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건 한참 전에 나오는 기사지만 2008년도에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 폭풍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습니다. 자, 미 금융 위기 후폭풍에서는 실물 경제도 침체가 확산이 되었고 전 세계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업계는 앞으로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매 유통업체의 파산과 폐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었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비관적 전망도 화상되면서 GM의 목표 주가가 휴지 주가가 다름없는 0달러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실물 경제 타격이 확산되자 독일의 도이체 포스트가 소유한 택배회사 DHL은 미국 내 배달망을 없애고 대규모 감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무더기 감원에 나서면서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6.5%를 달성합니다. 소비축이 대량 감원 사태를 불러오고 소득 감소가 다시 소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KBS 뉴스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경제의 순환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경제 주체라는 것은 국내 경제와 해외 경제를 알 수 있는데 국내 경제는 주체가 3개고 해외라는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 4개가 경제 주체의 4가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국내에 있고 해외에 있는 것은 해외가 됩니다. 자, 기업이 없으면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이게 3개가 경제 주체인데 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하고 기업은 소위 근로자들이 소위 노동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신에 그 제공한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급여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받은 돈을 갖고 기업이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또 기업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고 기업은 수익이 나면은 법인세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하고 정부는 자, 이게는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정부 보조금도 주고 수혜금도 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로 세금을 징수해가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자, 경제주체인 기업을 한번 보면은 기업의 혁신이라는 건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생산을 통한 소득을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급여 등의 형태로 배분을 하고 자본가에게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형태로 배분을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임금이나 급여를 받은 가게는 소득세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정부에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경춘 가게, 기업, 정부는 서로 물리고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기술 혁신도 해야 되고 설비 투자해서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가게는 보면은 임금, 배당, 이자 등 소득을 이용해서 자동차나 가구나 주택 등 내구재 또는 음식, 어복 등 비내구재 구매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영화 관람과 같은 문화생활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여행 등의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하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서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로나 항만, 공항, 철도 등 공공 인프라 건설을 하고 유지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자, 국민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분배에서 지출로, 지출에서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경제활동과 금융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분배, 지출, 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화폐 양이 충분해야 되고 화폐 흐름을 활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발달해서 경제주체 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됩니다. 원활히 작동해야 됩니다. 자, 경제활동을 한번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 같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자금의 융통인 금융을 매개로 형성이 된다. 그죠?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한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인력을 고용한다든가 원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등등도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도 합니다. 금융의 도움 없이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제와 금융은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제에서 금융은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은 피가 한순간도 돌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이런 등등 주식, 채권 등 이런 게서 자금 조달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계속 혁신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탑 10에 속하는 10위 내외의 경제 강국으로 돌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면 차입자 또는 투자 대상자로부터 미래의 회수를 전제로 해서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미래 상환을 할 것을 약속하는 거고 실물 거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자금의 이전과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금융 거래는 돈이 빌려주면 한참 있다가 다시 상환을 하는 건데 이 실물 거래는 돈을 주면 즉시 재화나 서비스가 되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금융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기능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금을 중개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을 우리 전반부에 배웠다시피 여기는 위험으로 되어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해 준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투자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금융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지출에 비해서 소득이 많을 때에는 저축 등을 이용을 하고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을 때는 대출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금 중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자금 중개를 위해서 차용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자율을 조정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데는 금융시장은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관리 수단을 제공합니다. 금융이 원활히 작동이 되면은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거나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기회 제공은 대규모 투자는 금융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단기 저축자들을 모아 장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을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금융의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too much finance, 금융이 과잉 성장을 한다면은 인력 및 경제 자원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집중이 돼서 다른 산업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금융시장과 제조업시장 그리고 여러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금융만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으면은 제조업이 만약에 성장을 안 하면은 그게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융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거 금리 우리 흔히들 뭐 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주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이자고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금리와 자금량을 보면은 소위 시중에 자금의 양이 적으면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자금의 양이 되게 많으면은 금리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금리와 균형 자금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경제학에도 똑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인데 여기 금리 시장에도 똑같은 법칙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금리의 결정 요인을 보면은 수요는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등의 영향을 받고 공급에는 가계의 저축 형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경기가 상승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기업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금의 공급량이 부족하면은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기도 하는 겁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는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은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가 변동률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은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자,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금리를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하고, 자,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은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용은 뭔가? 신용 위험을 감안해서 금융에서는 같은 액수를 대여해도 신용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신용이 불량한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이자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하면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금융을 가능하면 적게 활용하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는 겁니다. 금리 영향을 보면은, 가계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 소득이 증가하므로 저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현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저축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기업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이 투자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서 투자 활동이 감소가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기업이 투자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투자 활동이 증가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금리와 외국 금리를 비교해서 국내 금리보다 해외 금리가 더 비싸면, 높으면은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됩니다. 그래서 외국 자금의 유입이 감소되고, 그 반대의 경우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더 높으면은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은 감소가 되고 외국 자금의 유입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조정을 해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0.25%를 올려서,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오르기 전에는 0.5%였는데 플러스 0.2에서 0.75%가 기준금리입니다. 이번 달 11월 달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의 종류에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나 금융, 외환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정책적인 금리입니다. 실제 경쟁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반면 실제 경쟁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침체 양상을 보이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로 만기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로 구분이 됩니다. 단기금리는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대상으로 거래 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나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장기금리는 1년 이상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를 쭉 보면은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2008년도 저번에는 엄청나게 업다운이 심했죠, 그죠? 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1년, 12년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17년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항상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금융기관 여신 수신 금리가 뭔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등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 및 수신 금리는 1980년대 말부터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금리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각 금융기관이 시중자금 사정, 고객 신용도 등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여신금리는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라고 시중은행의 여러 금융상품에 대한 것을 평균해서 만드는 것이 코픽스입니다. 그리고 CD, 유통수익과 같은 중거금리를 기준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 차입기간, 담보유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수신금리는 예금의 특성, 규모,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 이 환율이라는 건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외화의 공급,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상승을 하면은 금융자산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을 하는 겁니다. 자, 유입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오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금융자산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거다. 그래서 금리, 국내 금리와 해외 금리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화의 수요는 수입 증가나 국민의 외국 여행 증가 그리고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은 외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를 사겠다는 세력들이 많으면은 환율은 올라가고 달러를 팔겠다는 세력들이 많으면은 달러는 내려간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원화 약세라는 뜻인데, 자, 1달러가 만약에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가 1,500원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그전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0원만 있어도 되는데 1달러가 1,500원이라면 1,500원을 있어야 1달러를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부담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1달러가 1,000원 하다가 지금 800원으로 내려갔다면은 이때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강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의 상승.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입 기계류 가격이 상승해서 투자 비용이 증가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비용이 상승을 하고 기업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훨씬 더 원화 표시로는 더 많은 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 대신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의 높은 변동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주식회사가 자본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으로 주식시장은 시장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이 뭔지는 우리가 전반부에 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인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여유자금의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발행시장에서 다 공부를 했죠. 발행시장은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을 얘기하고, 유통시장은 발행 이후의 거래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이 있다. 다 공부했는 내용입니다. 자, 주가지수는 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지수도 우리 공부를 다시 리뷰를 하면은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자, 주가지수 변동은 경제 상황을 판단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 할 때 코스피 지수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지수 상승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영업실적,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사람들의 경제 신인도가 높을 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기업의 이익이 커질 때, 통화 공급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때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지수 하락은 언제 일어나는가요? 보겠습니다. 불경기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가 감소했을 때,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 두 마리의 그 동물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죠. 한 마리는 왼쪽에 있는 거는 베어, 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황소,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은 항상 땅을 쳐다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세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bear market이라는 표현을 쓰고, 황소는 머리를 까딱 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이때는 우리가 불 마켓 또는 불리시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이 동상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 거래소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자, 주가지수 추이와 경기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가지수 색깔은 조금 연한 스카이 블루 정도 컬러고, 경기 동행지수 순환치는 약간 연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정치기관 공부를 할 때 주가와 실적, 항상 경기보다는 주가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건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주가 지수가 그래도 가장 경기를 먼저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가 지수 보면 코스피가 있습니다. 코스피, 이거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뭐 3천에서 왔다 갔다, 한 얼마 전에 3,200 이상 갔다가 또 3천이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KRX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1980년도 1월 4일을 기준지수 100을 했을 때 비교한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대표성이 있는 주식 200 종목을 선정해서 별도로 주가지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의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의 주가지수는 소위 뉴욕 증권거래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으로, 원래는 미국 기업들의 주식만 거래했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는 건 DJIA인데, 다우존스 인더스트리 애버리지인데, 경기 전반에 걸친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수는 단순 가격 평균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 지수다. 여기는 단순 가격 평균으로 지수를 만든다고 봅니다. 자, 우리 S&P 500 지수는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대형주로 구성되며 미국 주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전산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는 니케이 지수가 있고, 홍콩에는 항생 지수가 있고, 중국에는 상하이 종합 지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주가 지수에는 MSCI에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입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수, 산업별 지수 등 다양한 지수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이거는 영국의 Financial Times와 연관이 있습니다. FTSE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며 선진지수, Developed Index, 선진 신흥지수, Advanced Emerging Index, 신흥지수, Secondary Emerging Index, 그리고 Frontier 지수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선진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다른 지표를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량인 거래량과 거래 금액도 봐야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도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수가 뭔지를 살펴보고 10분간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Volatility Index인데,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이용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우리가 변동성 지표라고 합니다. 이는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을 토대로 산출하고,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옵션 시장의 투자가들이 예상하는 기초자산 가격, 주가지수 등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주가지수 상승 시에는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지수 하락 시에는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1장에 관한 모든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우리 2장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또 이거 강의하다가 자르면 그렇기 때문에 10분 쉬고 2교시는 휴식 없이 막바로 그 3교시까지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은 10분 쉬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그때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실용금융에 나오는 1장 내용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